그 최근에 LG화학이 엑슨모빌이랑 손을 잡고 아칸소주에 있는 리튬 염호를 해서 리튬을 이제 걸러내는 거죠. 리튬을 이게 추출하는 그거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사실 LG화학이 이제 LG 엔솔의 그런 어떤 그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관련 소재 이렇게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물론 당연히 모회사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채굴을 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리튬을 그러니까 양극재 대표적인 소재인 리튬을 이제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를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에 이제 탑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공급망을 완전히 미국 내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광물부터 최종 제품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아까 그 연례 보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 광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부전 자원이 많지만 그걸 갖다 개발을 안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필요성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연가스라는 오일이 미국 내에 잠깐 있었지만 그거 뽑아 올리지 않았잖아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뭐 수압 파쇄 기술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긴 했지만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위한. 근데 이제 일단 놔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일값이 너무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걸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붐을 이루는 건데요. 예. 똑같아요.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재련 기술이에요. 재련 기술. 이 재련 자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에코프로의 이동체 지금 고문이죠. 옛날에 좀 설립자 회장. 예. 그분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령 뭐 일반 유통 단계를 최소의 유통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밭에서는 얼마 안 하잖아요. 농사 지은 배추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이게 중간 사고로 거쳐 올라가고 하면서부터 소비자한테 가게 되면 굉장히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간 단계가 뭐냐면 광물을 추출해서 이 중간 단계가 바로 재련 기술. 이쪽에 엄청난 마진들이 붙어간다는 얘기예요. 몇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LFP 배터리를 갖다가 싸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건 LFP 배터리 자체가 싸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그렇죠. 이 재련 단계부터 전 공정을 갖다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밸류체인은 어느 정도 완성이 있지만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재련 기술 자체는 아직 중국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핵심 광물에 대해서 특히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들뿐만이 아니라요. 여기는 휘토리도 포함이 되는 연구 자석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첨단 무기라든지 아니면 풍력, 태양광 이런 거에 굉장히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의존도에 절대적으로 글로벌이 전부 다 중국에 거의 다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핵심 광물의 밸류체인을 완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중국을 제어할 수 없을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관세를 높이게 되면 분명히 얘네들 이걸 갖다가 카드 쓸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했고요. 니들 우리한테 관세 이렇게 부과하면 너희한테 휘토리라든지 이런 어떤 광물들에 대한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갖다 막겠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어떤 무기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다음 미국의 어떤 엘리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체인의 완성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그걸 벌써 이미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6년부터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 가령 뭐 LG 엔솔이라든지, 가령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쪽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이 어떤 구조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광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채굴을 되고 미국에서 재련되고 가공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걸 갖다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중국하고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없애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게 되면 무리한 생각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 현명한 결정, 트럼프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관세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세하고 보조금 정책을 적절히 혼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쓰여야 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네. 지금보다 더 당근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이 소위 말하는 4대 주요 이 어떤 핵심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선거경에 드릴 바이 드릴, 드릴 예. 베이비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 예. 팔아. 예. 근데 채굴업자, 내가 채굴업자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파가지고 이득이 나야지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 오일 가격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판다고 해서 파겠어요? 네. 그거 똑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걸 파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보조금 보조금이죠. 없어요. 그렇죠. 미국은 다행히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보조금을 안 준다라는 거요. 보조금 축소한다,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에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미국 사정을 생각하면 미국 사정을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미국한테 중요한 일인가를 갖다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말씀만 들어도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각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어느 회사들이 뭐 어느 쪽 뭐 관련되고 다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평론가님과 이 자리에서 어느 종목이 뭐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방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미국이 겉으로는 엄청난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쪽이 좀 미약하다, 미흡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자인한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섹터로요. 반도체, 물론 2차 전지만큼 뭐 그렇게 저희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이거는 좀 더 간략하게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도 그럼 사실은 2차 전지랑 같은 논리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단지 이제 그 시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자본 집약적 사회였다면 이제는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 집약적 사회에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은 소품 종목 대량 생산이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메모리, 일종의 코모디티죠. 예. 가령 뭐 품질 좋은 메모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DDR 뭐 포어라든지 걸 만들어서 쭉 먼저 만들어서 하면은 그걸 갖다가 고객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식 집약적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그렇죠.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오더메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맞춤형이네요. 맞춤형이 되고 고객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그렇게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파운드리네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존의 코모디티 중에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우리가 과거에 같이 어떤 그 소품종을 다량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고객들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아주 다양한 걸 갖다가 원한다. 그다음에 그 과거처럼 어떤 뭐 대규모의 어떤 발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점점점 변화될 거란 얘기죠. 그 HBM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오더메이드로 된.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어떤 업황 자체라는 게 그냥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점점 좀 심해질 거고 우리나라가 첨단 반도체 가령 뭐 아주 고성능의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에 수출하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 흐름은 분명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중국향 수출, 그렇죠. 이거를 양을 줄일 거다. 네, 양을 갖다가 견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니까. 사실은 뭐 중국, 홍콩 뭐 이런 쪽이잖아요. 중국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쪽에 이제 두 가지 위협이 있다는 얘기죠. 리스크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는 중국 업체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첨단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HBM 같은 게 대표적인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피할 수가 없는 어떤 반도체의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안고 있는
어떤 그, 예. 그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삼성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삼성의 그 DS 부분, 그러니까 즉 반도체 부분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간 그 로엔드죠. 로엔드 HBM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매출의 대부분을, 반도체 부분의 매출을 이렇게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미국의 견제로 수출을 못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5세대나 6세대 HBM4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엔비디아 쪽 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가셔되지 않으면 SK하이닉스야 뭐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삼성전자는 또 한 번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HBM의 어떤 기술력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밀린 기술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HBM 물량 중에서 선단 HBM 물량 중에서 58%가 그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비중이 그렇게 높아요. 그럼 높은 거죠. 근데 내년에 되면 이게 73%로 더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밴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단 HBM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갖다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삼성은 지금 뭐 그 엔비디아의 밴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누구도 뭐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분명한 팩트니까 HBM에서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수율 같은 경우가 지금 밀려 있다. 격차가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따라잡아서 이걸 갖다 동등하게 만들고 밴더가 된 다음에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역량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다행히 HBM은 앞으로 점점점 시장이 개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HBM4를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일단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그 테슬라의 사실은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데이터에서 엄청난 그 컴퓨터 역량이 필요한 거고, 연산이 빠른 하죠. 그게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 센터들, 그런 어떤 컴퓨팅 능력들이 갖춰져야 되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만 HBM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인공지능 하는 이유들이 지금 뭐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개화가 되면 될수록.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누가 기술력이 높으냐.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라는 뭐 수율도 있지만은 기술적 안정성, 뭐 발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 기술력의 어떤 격차가 있다는 걸 갖다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걸 갖다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그게 일단은 엔비디아가 제일 쓰이고 있는 거니까 내년까지는 엔비디아가 밴더가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분명히 위기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는 거네. 당연히 기회 요인. HBM4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기술적인, 이건 뭐 저는 뭐 사실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HBM3 4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베이스 로직 다이가 컨트롤러 역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 HBM4 5세대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연산 기능까지 추가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로직 다이가 그 연산 기능 같은 경우 선단 공정에서 제작을 해야 돼요. 원하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다행히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TSMC하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 물량을 과연 줄 거냐 하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삼성전자의 영업 능력이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뒤쳐져 있는 HBM4에서까지의 어떤 실력들, 기술 격차를 갖다 극복해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또 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는 정말 좀 더 팽팽한 그런
선의 기술 경쟁을 해서 그렇죠. 이 적어도 H밴만큼 우리가 압도적으로 글로벌하게 그렇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뭐 앞성원이 뒷성원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러면서 그 뒤따라오는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어떤 초격차를 늘려나가는 맞습니다. 게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살 길인 거죠. 그건 적어도.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경쟁이 없는 것보다 경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뭐 트럼프 2기에 들어가서 뭐 이제 여기 이제 칩스법도 해당되고 뭐 IRA법도 해당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앞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에서 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평론가님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섹터 더 알아보려고 했던 게 방산이에요. 요거는 또 좀 다른 분야긴 한데 또 윤평론가님이 또 관심이 또 많이 있으신 분야이기도 하고 이 방사는 이건 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쪽이라면 뭐 굳이 뭐 해야 될 필요 있긴 생각이 드는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위기가 종전 분위기에서 좀 이상하게 좀 확전 분위기스럽게 가긴 하는데 또 그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막판에 어쩜 서로 이제 협상에서 유리한 구조를 점령하기 위한 뭐 그런 뭐 차원이 아닌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거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떠나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국제적인 어떤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거다. 트럼프 2기에 들어가면 더. 그게 이제 1기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요가 좀 있지 않게 이런 기대감도 일단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주가에도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계속 좋을까요? 방산에 대한 어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산의 제조 능력도 밸류체인을 갖고 있으면서 방산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맞아요. 바람에 사실은 뭐 다 공장도 감원하고 줄이고 다 줄였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갖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 납기를 맞추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게 제조 역량이라는 건 뭐 이건 뭐 잠깐 격까지는 나가지만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단가. 그렇죠. 그다음에 수율, 양산 능력. 그다음에 그렇죠. 수율. 예. 그다음에 납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맞춤시킬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한 방산의 어떤 제조 능력 자체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뭐 저는 뭐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방산 역시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지만은 그 리스크도 있고 예.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스크 자체는 뭐냐면은 사실은 러브 전쟁이 종결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방산 회사 입장에서 거부게 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면 이걸 갖다 종결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하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레바논이라든지 가자 지구 헤즈볼라 뭐 하마스 등등 쉽게 봉합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유태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상부장관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9.11 테러로 해가지고 동생을 잃은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 하워드 러스팅 얘기하는 거죠. 러튼이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그 당시에 쌍둥이 빌딩에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CEO였죠. 91년부터 CEO. 658명인가 직원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좀 있는 거네요. 구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어떤 격화 가능성은 뭐 이스라엘을 갖다가 트럼프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타냐후가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 당선을 좋아했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럽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만.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국방비를 뭐 우리나라한테도 요구를 하겠지만 니들 국방비 올려라, 니들 돈 더 써라라고 자꾸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GDP 2%는 기본적으로 맞추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거 신뢰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체 국방력을 갖다 강화해야 될 필요성. 유럽 각국에서 두고 있는. 그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봉합이 됐든 간에 가령 특히 뭐 폴란드라든지 과거 이제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더 거세지고 맞습니다. 뭐 완전히 러시아랑 붙어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방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외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 방산에 대한 어떤 신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가 있겠죠. 제품의 품질, 그다음에 납기, 그다음에 가격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갖고 있는 영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은 아니지만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쪽 부분은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도 네.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앞으로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르웨이 그때 전차 그 경쟁에서 독일이랑 우리랑 붙었는데 K2 전차랑 붙었는데 실제 그 테스트죠. 그때 성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노르웨이가 그렇죠. 독일 제품을 선택을 했었고 또 네. 최근에 호주 그 함정 그 입찰에서도 우리가 좀 밀리고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K방산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무역금융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부분들 보통 이제 방산 쪽이 무기를 수출을 할 때 그쪽에서 현찰을 뭐 받고 그 현찰을 받은 그 현찰을 100% 받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까지 해준다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 금융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지정학적, 정치적 역학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 외교의 힘. 네, 외교의 힘이죠. 바로 EU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강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저는 듣고 있어요. 뭐 전차 사고 네, 라인 자주포 사고 이런 거 할 때. 갖다가 왜 우리 유럽선을 쓰지? 사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의 어떤 그 압력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단기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외교적인 역량, 정치적인 역량, 그다음에 과거에 뭐 가령 뭐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식민지들은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다 식민지였잖아요. 뭐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죠.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자체들을 조금씩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입증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게 중동이 됐든지 아니면 폴란드가 됐든지. 최근에 페루 에이펙 회담 때 에이펙 때 페루 가서 어쨌든 우리 뭐 전차 뭐 그다음에 심지어 잠수함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카이 그 한국 항공우주의 그 전투기 그다음에 네네네. FA-50 경전투기 얘기도 나오고 뭔가 그러니까 그 K 방산의 그 시장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뭐 하여간 전 세계로 다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 연습기 같은 경우라다가 필리핀 공군에서 써가지고 이게 좋아가지고 예. 다른 걸로 옮겨가는 것처럼 시장을 한꺼번에 확 장악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 시장이니까. 그럼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대국들이고. 네, 과거의 어떤 강력한 국가들,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식민지를 많이 건드렸던 나라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 시장을 갖다가 일시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 대신 이런 식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듯이 조금씩 잠식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제조 역량을 갖다가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시장은 분명히 커질 수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도 올해 사실 엄청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좋은데 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 이러려나라는 왜냐면 이제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해 그냥 한 1년,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묵혀두고 싶은 거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때는 올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좀 중간이나 좀 막차를 타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방산주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러시아 전쟁은 끝난다는데 등등등 이런 혼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평론가님 말씀은 중간에 조정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K 방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이 될 거다. 네, 저는 사실 주가에 특히 뭐 단기적인 뭐 중단기적인 흐름은 저는 뭐 도저히 뭐 그건 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었건 뭐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뭐 기술적 분석이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 저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그래요. 그 산업의 성장성, 그 기업의 어떤 독점성,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묻어두고 있는 편이에요. 조정은 중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새롭게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그게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그 기업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가에 녹여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이제 이익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 들었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반도체 우리 쪽에 좀 최대 주력 산업인데 지금 어찌 보면 트럼프 당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쪽 분야가 과연 정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산 얘기까지 좀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차피 지금 연말이니까 네네. 평론가님이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 뭐 관련해서 뭐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경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평론가님이 좀 요즘에 머릿속에 조금 유난히 좀 이렇게 좀 잡히는 부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마무리를 듣고 싶네요. 뭐 시장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많이 달궈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열기라는 거는 한번 이게 차기 시작하면 시장의 열기는 쉽게 꺼지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실제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좀 그때 당시에 그때가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우리나라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싸다. 상당히 싸다. 그 언제 들어와서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저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싸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에 집착하지 말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섹터에 어떤 성장성이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접근해도 좀 더 직접적으로 담아둬도 지금 좋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오늘 저 일간지에 하워드 막스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투자 뭐 그루 중에 한 분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분 얘기가 있더군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지금 딱 평론가님 말씀 그겁니다. 한국 시장은 싸다. 네, 그거는 분명하다. 다만 시기는 모른다. 네,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을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한다면 한국 경제 펀더멘탈 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물론 지금 조금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예를 들면 지난번 뭐 IMF 때라든가 이런 때처럼 그렇게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항상 그 장이 정말 막 사람들이 이제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할 때가 되면 이제 매수할 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지금 별로 이제 그런 과정의 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물론 이제 누구도 그 뭐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평론가님 말씀을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천 평론가와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주 전문가께서 좀 들으셨겠지만 세 가지 섹터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방산 세 가지 섹터를 얘기를 하셨고 일단 윤 평론가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 네.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부터 한번 어떤 면에서 이런 임평론가 말씀을 하셨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대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반도체 또 방산주까지 오늘 총 6종목을 주대영 전무와 함께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가는 걸로 하고요. 네네. 어느 종목부터 할까요?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할까요? 네.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서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겠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올라갔는데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주는 왜 또 떨어지느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500여 개 헤지펀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손절이 나왔어요.
공매도 손절이 나오면 주식을 사야 돼서 시장가로 사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자,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또 요거를 알아봐야 할 그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그래프를 줄일게요. 이거 일봉 500개입니다. 자, 일봉 500개를 줄이면 우리가 맨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이 추세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네. 요 라인들 보시면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하시면 그 추세선, 이 연두색 추세선을 딱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2차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왜냐하면 이게 500개로 제가 줄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2023년 3월서부터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추세 지지선이에요. 5월 달에도 찍었었고요. 네. 10월 달에도 찍었었고, 요 지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요 상황을 혹시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위에서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살펴보자면 위에 파란색 저항선 18만 원이거든요. 지금 13만 6천 원 정도니까. 예, 저 위에 있는 18만 원 저항선인데 그러면 꽤 올라갈 업사이드가 높네요. 네네. 네. 저 18만 원 저항선을 일단은 찍고 나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겠죠. 제가 저번에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18만 원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저항선, 그 연두색 저항선까지 28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은 여기 웨인하고 기관 이 세력들이 여기 지키고 있는 그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최저점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에코프로 PM 네, 최저점 나왔다. 네, 이제는 한번 사서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지금 1차 저항선만 해도 18만 원대, 네, 2차 저항선이 지금 28만 원대까지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사이에 조정이 당연히 뭐 이렇게 소규모로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대로 뭐 단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인식의 변화를 사실 앞서 이제 윤석천 평론가 말씀도 지금 너무 공포에 질려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제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주태용 전문가가 이제는 살 때가 됐다라고 확신을 주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혹시 대장주인 LG 에너지솔루션도 네. 봐야죠. 저희 LG 에너지솔루션 저번에도 저기 그 박순혁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도 제가 이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화살표를 긋고 있는 요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자, 제가 박승현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라인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자,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단기로 접근하신 분은 전량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요 저항선을 뚫으면 참 좋았었는데, 자, 그때도 맞고 내려왔어요. 예. 여기에서 찍지도 다시, 않고. 그러네. 여기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살짝 뚫리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여기 메이저들이 바로 여기 갭으로 올려놓고 지금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저항선을 찍으면 저는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위에 있는 저항선이 43만 4천 원입니다. 자, 이 43만 4천 원색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으면 위로 한번 크게 열리는 그림이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그 그림을 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 자, 그 다음 저항선이 45만 9천 원, 그리고 그 위에가 47만 1천 원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요 저항선 두 개만 뚫으면요 위에 있는 60만 원까지 바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위에 50만 원대에서 물리셨던 LG 에너지솔루션 주주분들은 요 밑에 있는 저항선을 뚫기만 일단은 그러게요. 처음에 파란색 저항선만 뚫기를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죠? 자, 파란색 이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3만 4천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주가가 40만 6천 원이니까 사실은 한 7, 8% 정도 네. 올라가면 되는 건데 사실 7, 8%면 하루에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43만 네, 43만 4천 원. 4천 원대 약 한 2만 한 7, 8천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도 뚫는다 그러면 앞서 에코프로비엠처럼 상방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있는 이제 그런 현재 이 정도만 보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그런 네. 어떤 그런 패닉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인식들을 좀 하고 있다. 네, 최단 지선도 다 찍고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하방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 봐야죠. 삼성전자 지난번에 사실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면 우리 주태영 전문가가 정말 그 저점을 네. 이건 뭐 그냥 돗자리 까는 것처럼 맞췄던 그런 바로 잡아드렸죠. 종목이어서 네. 삼성전자도 한번 또 보면서 좀 재미있게 네. 좀 마음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요거를 볼 때요. 저희는 그 코스피 지수하고 또 같이 보시면 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러면 완전 네. 재밌어요. 자, 밑에 49,900원 라인, 요 라인 지지선을 한번 여러분들 요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 아래에서는 저항을 삼다가 뚫고 나서 88,000원, 88,800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제가 이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14일 날 밑에 있는 지지선이 2390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지금 딱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찍은 날 삼성전자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냐면,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오는데 벌써 발표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과 그 자사주 소각 소식을 또 장이 끝난 후에 공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미리 알고 이렇게 7%, 8% 올린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지지선들, 밑에 있는 일봉상 파란색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디를 뚫어야 되냐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57,500원이에요. 57,500원 라인을 뚫게 된다면 여기 위에는 현재 단기 저항선밖에 없는데 빈 공간 보이시죠? 예. 뚫고 올라가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63,9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최종 큰 저항선이 66,800원이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거하고 또 겹쳐요. 자, 이거 코스피 차트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2,560포인트입니다. 2,560. 예.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면 2,505포인트 정도 되고요. 네, 2,505포인트. 자, 어제 9시 생방송에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2,560포인트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게 되면 단기 저항선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지수도 2,560포인트를 찍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어제 그제 지지를 했고요. 제 생각에 이거 월요일 날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인데, 자, 월요일 날 이걸 뚫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코스피하고 삼성전자하고 짝꿍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코스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2,560, 지금보다 한 4포인트 정도니까 대략 한 2% 정도 네네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급등을 월요일 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네. 또 주태영 전문가가 예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또 맞아 떨어지면 이제 지지선, 저항선 다 맞추는 거죠. 돗자리 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또 하나, 역시 SK에서 네. 봐야죠.
예, SK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그 이유도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SK 하이닉스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매수를 드렸고 또 어디에서 또 매도를 또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이 날이 17만 원 중반에 있었어요. 9월 3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날 제가 매수점을 드렸는데 매수를 어디에서 드렸냐? 15만 3천 원에 드렸습니다. 자, 이거 주주분들에게 많이 욕을 많이 먹었죠. 이거 10% 이상 빠져야지 15만 3천 원을 찍는데 거기를 뭐 폭락하면 사라는 거 그 다음날 딱 찍었죠. 자, 그러고 나서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드렸는데 요 저항선부터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올라갈 때 요 라인들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 파란색 지지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다가 뚫고 내려오면서 이 라인을 저항 삼고 밑으로 쭉 빠졌죠. 자, 한 번 더 찍고 나서 쭉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 추세선을 연결을 하면 파란색 추세선입니다. 그대로 딱 찍고 빠지면서 현재 M자형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요렇게 지금 M자형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도 찍고 빠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M자형으로.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저는 이 15만원 라인을 오면 한번 매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밑에 있는 2390포인트를 찍거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19만원대에 있는 저항선까지 일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네.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자, 진짜 만약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20만원 후반대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25만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한번 보면요. 네. 이 파란색 저항선, 이게 지금 큰 저항선이거든요. 28만원입니다. 이 28만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25만 6천원에 있는 저 빨간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지 또 아시겠죠? 자, 신규로 매수를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밑에 15만 9,800원 라인이 지금 지지선이에요. 예. 저 라인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또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최단 저항선이 15만원을 보시고, 요 라인 안에서는 매수를 잡아서, 홀딩 하시는 그런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눌림목에서는 매수 잡으셔야 됩니다. 예. 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둘 다 SK하이닉스는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보합권이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섹터 가보죠. 네네. 어디부터 할까요? 자,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대장주 한번,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장주 가보죠.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면, 자, 이 종목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되게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자, 최근 이 지지선을 보시면 거꾸로 한번 볼게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눌림목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네. 자, 요 지지선, 이거 빨간색 추세 지지선이요. 자, 근데 추세선들 많이 보고 대응하시던 분들은 요 라인이 깨지면 어디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 아실 거예요. 그 밑에 파란색 추세 지지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그 단기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33만 8,500원 요 라인들에서 한번 매매를 보시다가, 자, 내일자 같은 경우에는 33만 9,500원이 지지선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을 짧게 거시고 대응을 하셨다가 28만 8천원, 28만 8,500원 정도 오면 그 라인에서는 매수를 잡으시고 크게 한번 롱 포지션으로 긴 호흡으로 매수를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 고점 라인 42만 5천원 저항선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 라인까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단기 라인들도 지금 다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이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살짝 그어보면 그 라인들도 지금 저항선을 지금 뚫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뚫었다는 의미가 기존에는 저항선을 삼고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연두색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는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눌림목이 28만? 저는 28만
28만 원 8,500원 8,500원 정도. 요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좀 단기로 접근하시고 일단 수익을 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4만 원, 34만 1,000원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뭐 매수 잡으셔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로 보실 분들은 좀 중기 정도로 몇 달 보실 분들은 좀 같이 좀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어디 네. 볼까요?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네. 자, 보통 K2 전차하고 K9 자주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K2는 직사각이고요. K9은 곡사각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 자, 위에 있는, 신기하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안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인데,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연두색 연두색 지지선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또 한 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안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으면 저는 이거 M자형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저는 55,000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선을 작용해서 위에 올라간다면 단기 7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이 7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레벨업 차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치세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자, 이거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61,200원 라인이 오면 지선이거든요. 그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찍고 올라와서 7만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 저항선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하고 다음 주 초가 저게 이제 살짝 올라갈 건지 아니면 많이 올라갈 건지에 대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예, 밑에 있는 지지선이 우상향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이 생길수록 이 지지선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이게 일단 오늘 양봉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트상으로 좀 M자를 만들고 우하향 팔라인이죠. 우측 팔라인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오늘 좀 또 반등을 좀 세게 좀 3% 넘게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 여기서 이제 다시 끌어올라갈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 전문가님 말씀은. 그러면 그 상단이 지금 저 위에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7만 원이고요.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그어놨던 거라서 일단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저항선이 꽤 높은데요. 이거는 한번 요거는 제가 기밀 자료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뚫고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때 지금까지 없었던 가보지 않은 주가 때 아니에요? 레벨업 차트입니다. 레벨업 차트면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로 이렇게 구워도 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는데, 단 오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양봉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음봉으로 빠져서 밑으로 이제 길게 내려가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지금 주태영 전문가 말씀대로 상당히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하여간 참 좋은 종목입니다. 네, 7만 원만 뚫으면 진짜 레벨업 차트예요. 한 10만 원대까지 한번 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까지 해서 오늘 방산주 두 종목 해서 오늘 총 그러니까 6종목이었죠? 네네.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현동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참 모든 종목 하나하나가 다, 물론 지금 조금 뭐 주춤한 종목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다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고 국내 뭐 재계를 대표하는 그런 좋은 대기업들입니다. 잘 좀 참고하시고 투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무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